박영식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였던 법사위 국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첫 인사말로 출석을 하는 것은 의례적인 일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증인으로서는 주로 이제 발언을 안 하는 게 이제 지난 수십 년간 관례였는데 결국 이제 거부를 했고요. 그 와중에 여야 간의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 불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이제 여당의 어떤 포지션, 그리고 그것을 대법원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것이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지금 야당의 태도, 그리고 대법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이 어떤 이 국감이나 이런데 정식으로 이렇게 증인이나 또는 참고인으로 답변을 해오지 않은 사법부의 관례, 이런 거 다 이유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이런 형태로 꼭 가져가야 되는 거냐,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회의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모습이 상당히 국민들 보기에 과연 어떤 형태로든 적절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일단 관례라는 게 과연 이렇게 신두단지 모시듯이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관례니까는 요것은 머릿말과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은 대법원장의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태도를 열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 여당에 대해서는, 여당은 사실 이게 재판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부분은 사법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건 왜 안 하냐, 또는 제도가 왜 이러냐, 그다음에 사법부에 예를 들면 대법관이 이 점유해야 되는 공간이 꼭 70평이 필요하냐, 왜 대법원장은 그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영수증 왜 안 내냐, 이런 건 충분히 다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이 미비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라, 저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판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를 묻기 시작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논쟁의 지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여서 이런 부분은 별도의 이제 처리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주되게 요거를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당 입장에서 고민이 좀 더 필요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 입장에서 요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소리를 막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각각의 다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기에는 실기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특히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내용을 들여다본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국민분들이 아시는 대로 수만 쪽에 이르는 그 어떤 재판 자료를 대법관들이 어떻게 봤는지, 아니면 이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실제 재판 연구관들이 정리한 자료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재판 연구관들도 수만 쪽의 기록을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건지, 이제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가질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건 이제 형식인 건데, 즉 출석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들 분노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실제 인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법원 공무원들이자 또 그 공복이라고 한다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부름과 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태도가 그래야 되는데, 너무 사회 특권층의 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관례를 명분으로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즉 꼼수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당이 좀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이 너무 정쟁화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을 충분히 소화하는 자세, 그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석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출석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만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진 것은 개인적으로 아쉽다. 이제 그 대목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감법에서 이제 계속 중인 재판은 국감을 하면 안 된다라고 국감법에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계속 내려가 있으니까 계속 중인 재판이냐 아니면 끝난 재판이냐 가지고 쟁점이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는 법이 어떻고, 또 그리고 실제 정부 조직법에 나와 있는 그렇죠. 거. 네. 조직법에 나와 있는 건 또 어떻고, 그리고 증인감정법에 나와 있는 건 또 어떻고, 이런 것들을 법률로서 대결해 보면 대부분 다 평행선을 달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국회 차원의 조희대 국정조사건도 한번 검토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인데 지기현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제 의구심들 이것은 아직 해소가 안 돼 있거든요. 재판의 내용을 건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가령 지기현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이 사법부로부터 기각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자정 기능의 상실이고 윤리감사관실의 이 어떤 하나마나한 결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뭐 이제 지기현 판사의 휴대전화 변경건도 사실 너무 좀 저로서는 좀 의심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좀 따로 떼고 국정조사를 실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어쨌든 숨은 히어로는 아니고 어쨌든 씬스틸러는 이제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합성 사진이었는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합성 사진을 가져와서 대법원의 최근 재판 결과가 다소 친일적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친일 사법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자세한 전문가이신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일본에 저는 일본 전문가는 아니고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 일본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 듯이 느껴졌고 사실 문제 제기 핵심을 잘 캐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법원 기득권 그리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이 상징되는 이 법조 출신의 이 그다음에 법조 출신 검사 출신의 요 기득권 이 결탁을 해가지고 일종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기득권이 사실상 이제 일종의 친일 기득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네티즌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감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 이렇게 어떤 합성물이나 이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뭐 비유해가지고 말을 만들고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요거를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국정감사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적절한 거냐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이냐 실효적인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문제 제기해서 사실 국정감사라는 자리에서 뭘 따질 수 있는 것이냐는 저는 상당히 오늘 보면서는 그것은 이제 잘 캐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좀 소모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아마 그 1심 판결이 2017년인가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부석사 판결이요. 맞아요. 2017년. 네.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1심 재판부는 이 결국에는 이 부석사 쪽에서 원래 일본 관음사에 있었던 그 불상을 한국으로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한국의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23년 8월에 뭐 2심 재판부가 이것을 뒤집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냐 결국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의 당시 외교의 어떤 분위기랄까요? 일본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으니 일본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 게다가 더해서 대법원이 이제 2심 판결 2달 있다가 이제 동일한 결론으로 확정 판결을 내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건 사법부가 마치 무슨 일본 사법부냐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인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내용보다는 사실은 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질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판결은 선택적으로 굉장히 단축돼서 일찍 끝나고 어떠한 판결은 굉장히 지연돼서 끝나는 것이 너무 선택적이다. 요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아마도 최혁진 의원이 좀 무리수를 든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취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재판들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건도 있는데 어떠한 판결들이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끝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석사 판결과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까지 거론했다라는 거. 이제 그 대목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리를 일으켰다고도 평가받는 최혁진 의원과의 인터뷰는 이따 4부에서 준비돼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 좋을 것 뭐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모든 주제와 관련된 인터뷰가 다 뒤에 준비가 돼 네, 있네요. 다 설계가 돼 있는 방송입니다. 아주 계획적 방송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 얘기는 끝나지 않았고 이제 또 현장 검증이 남아 있잖아요. 뭐 PC 기록부터 해서 다 본다는 건데 뭐 주요 쟁점이 뭐죠? 김민하 평론가님? 아까 박은식 평론가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PC 기록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그 선거법 관련 판결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록이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판결한 거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재판 진행한 거에 대해서 그 기록을 과연 다 봤느냐에 대해서 그러면은 연구관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보고 요거를 이제 그 대법관들이 이 자료를 참고했다라는 설명이 법원행정처장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했으면은 이게 일종의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로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폭넓게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는 것을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요 재판을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에 관련된 부분을 요 어떤 요 문제로 삼는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요게 논란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요거를 이제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 재판을 왜 이렇게 했느냐 요 부분이 다른 근거, 명확한 근거, 재판을 이상하게 한 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수사 또는 뭐 탄핵, 그다음에 별도의 이제 다른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면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하면 되겠는데 국정감사의 자리에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가면 예를 들면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또 다른 이제 재판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법관을 불러서 만약에 문제 제기하겠다고 하면 국정감사의 자리에서 국정감사 막 부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박영식 평론가님은 앞으로 현장 맥탕이 될까요? 현장 검증은 좀 의미가 있을까요? 현장 어떨까요? 검증을 해서 일단 민주당은 지금 뭐 로그 기록까지 확인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의지나 그 취지라는 것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이 우려해주신 부분처럼 이것은 재판의 내용을 건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대법원 쪽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실제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뭐 어떤 강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부각이 될 건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것보다는 그냥 대법원이 뭐랄까 이제 우리가 보통 수사기관에서 뭐 임의 제출을 받는 형식 이런 것들도 충분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정해진 날짜에 현장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과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는 그 취지는 알겠으나 좀 더 뭐랄까 부드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다만 저도 궁금한 것은 그 로그 기록이 실제 하는지는 궁금해요. 그거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들여다보고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여러 7만여 쪽에 해당되는 기록을 볼 수는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누구나 하고 있으니까요. 그 대목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그날 뭐 아무튼 대법원과 국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외통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조정식 의원이 아마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과도한 의전을 요구해서 이제 무리가 되고 외교 문제 혹은 분쟁이 다소 약간 있었다 이런 게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제 그 네덜란드 측에 그 이동 경로의 이제 문제 이런 거를 지적을 하고 이동해야 되는 차량의 뭐 엔진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왕국 내에 있는 승강기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 계속 이렇게 우리 측에서 요구를 해서 네덜란드 측이 이건 과도하다. 특히 막판에 자꾸 이런 걸 요구하면 어떡하냐 이래서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뭐 대사 초치까지 가고 뭐 이랬다는 건데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걸 왜 요구합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특히 승강기 크기는 이삿짐 옮기는 거 아니면은 제가 잘 이제 납득은 안 되고 네. 그래서 뭔가 큰 거를 옮겨야 됐던 것이냐라는 의심이 들고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네. 네. 그래서 뭘 갖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차량 엔진은 왜 활기통 엔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고 해서 특이한 취향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네덜란드도 이해가 안 되니까는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특권적인 것이다 이게. 사실 요런 이제 해외 순방이나 어쨌든 방문을 하는 거면은 거기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것들이 아니면 최소한의 수준에서 의전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국빈방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권적인 인식을 가지고 외교 일정이 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도 뭐 문제가 있었다고요. 이제 프랑스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많이 황당한데요. 2023년에 그 윤석열 정부 시절 그 프랑스 방문할 때 윤석열 부부 측에서 반려견을 동반하겠다라는 계획을 하면서 프랑스 공관의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이제 개 의전을
준비를 했던 일이 지적이 됐어요. 오늘 아하.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과 반려견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대사관 직원 지정 등을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네.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반려견 동반과 관련돼서는 스위트룸에 개집을 마련해달라. 반려견용 별도의 의전 차량을 마련해달라. 의전 직원 지정 등을 준비해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아무튼 관련 준비를 마치긴 했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는 또 반려견 동반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는 했는데 결국 안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국민 세금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건과 이제 같이 이제 버무려져 가지고 오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반려인인데요. 네. 뭐 동물 사랑 뭐 좋은 거죠. 당연한 네. 건데 가족이니까요. 근데 출장을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시켜놨는데 심지어 안 데려갔다는 점도 좀 우스운 일이지만 이런 일까지 벌여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결국 특권의식으로밖에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승강기 크기는 100번 양보해서 경호원이 몇 명 들어갈 수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니까 경호 의전상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차량 엔진 크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가고 강아지는 그죠 개밥을 좀 준비해놔라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량을 따로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저 더 이해가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소개드렸지만 반려견용 별도의 의전 차량은 저 사실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 같이 타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면 같이 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선을 많이 넘은 요구였다 보니까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얼마나 좀 난감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그 반려견을 또 의전해주는 직원을 또 따로 지정을 해달라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가족인데 사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같이 타거나 같이 다니면 될 텐데 이거를 굳이 또 과도하게 의전을 요청한다는 건 결국에는 특권의식의 발로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뭐 선회하자면 당시에 김건희 씨는 개 식용 종식 이런 뭐 활동이나 발언을 할 때니까 프랑스에서 그런 오해가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그 누구죠? 브리지트 발로의 예. 발언도 있었으니까 데려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전과 그 비용 그리고 국가 채무와 부채를 생각하면 적절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그렇고요. 정부의 좀 중요한 현안 기재위 쪽으로 한번 오늘 굉장히 빡세네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근데 왜냐하면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연휴 끝난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국정감사 첫날이기도 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도 새로운 뉴스가 막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뭐 1시간 뒤면 또 다른 새로운 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그 민주당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구윤철 부총리가 부동산 대책 세 번째 대책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추석 전이냐 추석 중간이냐 추석 후냐 이렇게 얘기는 많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뭐 알 수 없죠. 근데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대책이 망라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요 점점 갈수록 논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몇 개씩. 그래서 일단은 규제 지역을 이 추가 지정하는 거. 근데 이게 토지는 아닐 것 같고 토지 요 관련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확대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고 그 뭐 나머지 부분일 수도 있고 요것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출 규제와 관련돼서는 6억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4억으로 줄이는 안도 검토 중이다. 그다음에 LTV하고 DSR 조정하는 거. DSR을 지금 뭐 45%입니까? 35%로 줄이는 안인데 여기에 전세 대출을 같이 적용하는 안. 그다음에 LTV는 특정 지역을 0%로 하는 안. 요거를 검토 중인데 요거 요렇게 했을 때 약간 부담이 되지 않느냐. 요 논의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실질적 보유세 강화안이 있었는데 네. 그건 뭐냐면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 그다음에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해가지고 실질적인 보유세 강화안도 있었는데 지방선거 전에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반응 때문에 그 지역 의원들이 특히 반발하겠죠. 그렇죠. 네. 거의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처음 막 여러 가지가 망라됐던 게 점점 좀 페이드아웃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건 어쨌든 규제 지역 확대 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의문이 붙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봐야지 알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가지고는 뭐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대출 규제도 뭐 이제 6억에서 4억으로 좀 더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가장 크게 불안한 지점이라는 것은 지금 큰 틀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결국 집값을 못 잡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각 지역의 이해관계도 또 걸려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선거 목전에 두고는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사이에 나올 정책은 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특히 이제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만약에 줄이려고 한다면은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인물 간의 의견도 좀 저는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김윤덕 장관의 의견과 그리고 구윤철 장관의 의견도 뭐 지금 완벽하게 같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종합돼서 일치된 의견이 일단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지금 주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집값은 잡혔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살라미 전략으로 해서 올해 안에 추가적인 대책이 또 나올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 그런 의견을 이미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대책으로 보고 그 이후에 집값이 또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상승 유지가 된다면 아마 연말에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까지 좀 들어보네요. 지금 사실 강남 3구 용산이 토제 지역이어서 나머지 뭐 마포 뭐 어디죠? 성동, 광진, 용산 이미 지정이 돼 있으니까 뭐 강동, 동작 이런 데가 거론이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서울시장이 바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책을 내지는 그렇죠. 않네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뭐 이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토호제를 직접 국토부 장관이 그냥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렇죠. 정리가 안 됐죠. 요건 그 부분인 거고 네. 그래서 다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이런 걸로 해소를 할 이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 일부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요건 그래서 봐야지 평가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네, 지금.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제가 계속 내라고 이 방송에서 메시지를 내고 있었는데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아까 앞에 마이크 꺼졌을 때 코너 제목을 바꾸자고 영포티로 하셨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박영식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크